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너무 쉬운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중학생만 되면 아는 다 얘기예요. 근데 정말 이걸 모를까요? 이게 가장 시장에 맞는 논리 아닐까요? 이거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지금 정책이다. 과연 지금 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내용을 모를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자 공식의 한정훈입니다. 자, 요즘 12, 16 대책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이 지금 어수선하죠. 예, 지금 어떤 기사를 보면은 조정 국면으로 지금 들어간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거기에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을 준비해 볼게요. 2020년 전셋값 큰 폭으로 오른다. 자,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런 기사 나오죠. 12, 16 부동산 대책 후폭풍. 자, 전셋값 상승이 기름 붓나. 12월 셋째 주 서울 전세가 가격 0.18% 상승, 4년여 만에 최대 상승. 집값이 오른다. 이게 12, 16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냐 아닌가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세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제 계속 집값이 2, 3일 동안 많이 오르니까 이제 이 내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실수요자들이 이번에 이제 대출 규제, 이번에 고강도 대출 규제잖아요. 고강도. 이 대출 규제로 집을 대출 받기가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로 이제 그냥 눌러 살자 일단 당분간 이 전세를 유턴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세값이 오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다주택자 중과하니까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 물건들은 이익이 많이 난 물건들은 안 나오죠 시중에.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역시 임대사업자에서 4년, 8년 동안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역시 똑똑한 똘똘한 로또 한 채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로 거주한다. 전세로 눌러 앉는다. 12, 16 대책 각종 이 규제,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세금 확대 그런 정책 때문에 시장의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오른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값이 오르는 건 뭐 하나의 추세인데 지금 이런 영향 때문에. 그런데 강남권 등 학군 의존도 높은 지역은 상승폭이 더 커요. 예, 훨씬 더 큽니다. 서울의 평균보다도. 자, 교육제도 개편에 따른 학군 수요 때문에 그렇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특목고 폐지, 자사고 폐지, 정시 확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 곳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군 좋고 학원 좋은 데들로 학부모들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몰리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가장 학군이나 학군도 그렇고 학원들이 잘 밀집되어 있는 데가 이제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오히려 몰려서 집값을 올려놓는다. 그래서 학군 수요 있는 곳에 상승세가 뚜렷하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교육부 장관이 얘기했죠. 이런 거 폐지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근거는 없을지 모르지만 오르는 건 확실합니다. 어쨌든 분산이 돼 있던 학교들이 이제는 그게 없어지게 되면은 학군 좋은 쪽으로, 학원 좋은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죠.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이 12, 16 대책의 영향으로 전세가가 지금 오르는 걸까요? 일반적인 시각은 이렇게 봅니다. 대출 규제, 고강도 대출 규제, 세금 강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부에서 집을 사지 마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매매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세가, 매매가가 지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안정적인 이 전세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더라 이런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제 시각, 한 소장씩 생각 아닙니다. 예, 기존 대책으로 인한 기존에 지금 뭐 많이 나왔잖아요. 18번이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뭐 고강도 대책 중에 8.2 대책이 있을 거고 9.13 대책이 있을 거고 12, 16 대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그 많은 대책들로 인한 공급 부족 후유증, 공급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그런데 기름을 지금 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12, 16 대책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전세가 60% 법칙. 이거는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전세가가 60%가 넘으면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가 넘으면은 매매가를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게 2013년도에 제가 시장이 바닥이다 하면서 강의를 했던 내용 중에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자 보면은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1%가 되던 시점이 2013년 10월이에요. 10월달. 자, 10월달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잘 눈에 띄는지 모르지만 여기 약간 이렇게 이제 다시 하락하다가 상승 국면으로 가려고 지금 하는 게가 2014년 10월달이었어요. 이때부터 매매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 전국 전세가율 보세요. 2012년도에 52.61%였다가 2013년도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61%. 2010년 10월 달에 요때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13년. 그러다가 2018년도에는 왜 이렇게 이게 떨어졌냐면은 매매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이 전세가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전세가의 격차가 좀 벌어진 해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2019년 11월 달에 다시 지금 상승을 해서 57.2%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이거는 90% 이상 전세가가 60% 넘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번의 규제 대책 중에서 시장은 왜 자꾸 거꾸로 갈까? 정부의 의도대로 안 갈까? 그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은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요. 수요가 공급보다 작으면요.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강남에 들어와 살고 싶다. 사람들이 전부 강남에 들어와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집값이 안정될까요? 그러면은 재건축 연한을 지금 30년인데 25년으로 5년 단축시켜서 다 재건축 빨리빨리 해. 그러면 여기저기서 공급 물량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은 하향 안정되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정부는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을 막고 공급을 안 하고 서울엔 공급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홍콩 규제로 묶어놨잖아요. 공급, 재개발, 재건축 모든 규제로 지금 서울의 주택 공급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요가 적은 곳 남양주 같은 곳이죠. 경기도 이런 데는 공급을 확대해서 신도시 만들겠다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지금 정책이다. 과연 지금 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내용을 모를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정책들은 이 가격을 잡는데 전혀 효과 없는 정책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정부의 진정한 속내가 뭘까요? 진정한 속내. 이건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본 건데요. 내년 총선 전까지 하여간 대책이란 대책은 몽땅 쏟아내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현 정부에서는 과거 참여정부의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과거 참여정부 때 부동산 대책을 또 똑같은 대책을 쏟아붓지만 5년이 딱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니까 서울의 주택가격이 평균 56% 올랐고요. 그리고 강남 3구의 주택가격 평균 70%가 넘게 올랐어요. 그렇게 규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서민들은 규제가 나오니까 집값이 좀 떨어지겠지. 그러면 좀 사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대로 집값이 오르니까 오히려 집 살 엄두를 못 내니까 막상 선거에서 표를 잃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과거 정부의 트라우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집값을 잡기 위한 지금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전세가가 또 이제 내년에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대책이 또 나올 거예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플러스 계약갱신 청구권 아마 한 4년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전세 계약 기간 2년이잖아요. 그럼 그걸 2배로 해서 4년 정도는 살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부작용이 무지하게 큽니다. 시행되기 전에 이미 가격을 미리 올린다는 거죠. 올리는 데는 뭐 어쩔 방법 없잖아요. 미리 올려. 그럼 결국은 그 피해는 들어오는 세입자가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면요. 89년대 전세 임대 기간이 1년이었다가 지금 현행처럼 2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1년이었어요,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또 기억에서 잊혀졌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2년으로 하니까 미리미리 전세가를 올려서 전세가가 23.7% 상승했더라. 그리고 90년대 16.2% 상승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선진국에서는요. 임대료 상한제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임대료 상한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세제도가 있지만 선진국도 전세제도 없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90% 이상이 임대료 상한제의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다는 얘기인데 이걸 지금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큰 파도를 보고 작은 파도를 무시해라. 우리는 큰 파도를 보고서 거기서 예측을 해서 움직여야지 큰 파도 중간에 조그만 파도가 치는데 거기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강의하면서 늘상 드렸던 얘기죠. 그래서 항상 남들과 다른 행보를 해라. 10명이 뛰어서 1등하는 거 어렵지만 1명이 뛰어서 1등하는 거는 너무 쉽죠. 예, 그러니까 남들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안 가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투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뭐 예측을 못하는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고 갈 가능성이 뭔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인데 내가 먼저 가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또 하나, 재테크는 내 재산을 불려가는 거지 투기가 아니다. 내 재산을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활용을 해서 조금씩 불려나가는 게 이 재테크입니다. 우리는 노후는 누가 책임져 줄까요? 아무도 책임 안 지죠. 예, 아무도 내가 자신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정부에서 책임져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내 돈을 불려서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는 그런 자산 증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거 부동산 시장 흐름입니다. 이게 흐름을 보면 길이 보입니다. 지금 특히 현 정부의 정책은 노무현 정부 정책의 판박이죠. 똑같은 대책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대책이 나왔을 때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대책이 나왔을 때 어떻게 가겠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좀 가격이 좀 정체하다가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오르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계획이란 미래에 관한 현재의 결정이다. 부동산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어떤 내년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저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불려가는 그런 형태의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남들과 똑같이 내년에 또 부동산 떨어진다네. 그러니까 또 좀 기다려보자. 이래가지고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그리고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리고 알람 버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제 강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